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아베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는데 이는 2012년 12월 26일 두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지 2802일 만입니다. 아베 내각은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사를 새롭게 쓰긴 했지만 아베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 경제는 곤두박질, 아베의 건강 이상 사유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점점 상황은 암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2기 집권 이후 코로나19에는 아베 노마스크를 배포하거나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캠페인처럼 더 말하기도 입 아픈 그런 비상식적인 정책을 펼쳤고 또 재임 기간 중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일본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50% 이상이 아베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8일 오후 5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임 이유는 궤양성 대장염 재발임을 밝히며 7년 8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지만 결국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아베의 사퇴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아베에 대비하지 못해 전국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베의 측근들도 아베의 퇴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아베는 어떤 이유로 갑자기 퇴진을 한 걸까요? 또 아베는 정말 총리직을 그만둘 생각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실제로 발표 당일 오후까지 아베의 사임은 극비리로 결정된 사안이었는데요. 일본 신문에 따르면 발표 전날 저녁 아소다로 부총리, 아소파벌 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사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발표 당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가기를 마치고 이때 처음 입 밖으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인 만큼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아베의 결정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기 트라우마인데요. 2007년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놨는데 이때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상당한 비난에 시달렸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아베는 한 번 그만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집념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의 트라우마가 사임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오히려 영향력은 아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어머니인 아베 요코는 일본 정치계에서 데모로 불리는데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에게 이제 그만두라며 수건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은 요코뿐일 것이라는 인터뷰도 있었죠. 관계자들은 마마보이의 기질이 보이는 아베라면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이자 총리라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공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베는 중요한 순간에 몸을 망치는 버릇이 있다며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가 이렇게 일본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아도 8년이란 기간 동안 총리를 유지하고 포스트 아베는 아베라는 말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정치권, 특히 야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2009년부터 3년간 제대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중국과 외교 마찰을 빚고 엔화 가치 급등으로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원전 폭발까지 겹쳐 끔찍한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은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줬죠. 즉 일본에게 있어 이렇게나 결격 사유가 많은 아베가 리더로서 최선의 대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스스로부터 측근까지 온갖 비리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견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자신의 끝을 알게 된 아베가 자신의 부정부패를 숨기고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쇼일 뿐 정치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것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인 것이죠. 아베가 당초 준비한 원고에는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기자회견 불과 1시간 전에 사임하겠다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기자 질문지도 미리 건네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각본 없는 1시간짜리 최후의 회견이 시작되어 마지막 회견에서 결국 자신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에 기자들은 아베 독주 정치 체제가 품어왔던 문제점들을 파고들었고 이번에도 아베는 책임 회피형 답변만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원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아베를 대신할 차기 총리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킹메이커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오히려 아베 총리 후계자는 이미 결정됐다고 말해 그 의외의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차기 총리는 9월 1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까요?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차기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해결, 코로나19 사태 해결,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 아베 내각에 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현재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하죠. 현재 일본의 차기 총재 후보군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으로 총 5명이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많이 유력한데 스가 관방장관은 사실상 아베와 별다를 것 없는 인물이기에 전문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한파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한국과의 관계를 풀면 일본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해 전문가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8년 동안 아베가 일본을 열심히 망쳐놨는데 이제라도 아베와는 다른 총리가 나와 일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베의 주요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는 이미 망한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책 기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없을 텐데 아베와 비슷한 사람이 한 번 더 지도자가 된다면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사임을 가장 반기는 곳은 한국이 가장 미워한 총리는 아베 등등 여전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신경 쓰지 않죠. 심지어 아베가 더 오래 일본을 망쳐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아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한국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1위 제품을 7개나 보유해 일본과 동률을 이루고 있죠. 게다가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점령했고 절대 한국이 이길 수 없다고 자부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한국에게 그 자리를 뺏겨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선전했었지만 이것도 한국 자동차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게 까불어? 지난해 말부터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크게 바뀌면서 일본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 기반이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가 직접 나서 닛산과 혼다에게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인들의 성향으로 전기차 개발 속도는 이미 뒤처져 있는 상태죠. 특히 많은 나라들이 2050년 안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산샤댐의 이익이 피해보다 많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산샤댐이 건설된 이후 지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홍수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이 모이면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치는 주제는 홍수와 산샤댐이다. 6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로 7월 중순까지 4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 지역은 27개 성시에 달한다. 그로 인해
141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860여 위안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홍수는 현재 진행 중이다. 7월 26일 수리부는 양주강 4호 홍수 경계를 발령했다. 양주강 수문정보센터에 따르면 양주강 상류에 지류인 민강, 자린강 등의 폭우가 쏟아져 7월 27일 저녁에 산샤댐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일 오후부터 엄청난 강물이 산샤댐에 흘러내려왔다. 최대량은 초당 6만 세제곱미터에 달했다. 이는 수영장 24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산샤댐 관리국은 수문을 열어 초당 4만 세제곱미터를 방류했다. 이 소식은 SNS를 타고 확산됐다. 바이두의 산샤댐과도 후끈 달아올랐다. 산샤댐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카페였기에 댐을 응원하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일부 회원은 댓글로 진실을 제대로 보자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산샤댐 주변에서 산사태는 계속 일어났고 지진은 늘어났는데 이게 면인가라고 반문했다. 건설 전부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댐. 산샤댐은 양주강 중류인 후베이성 이천시 산더오핑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산샤는 충칭시 봉제현 구임원에서 이창에 이르는 192km 길이의 대협곡이다.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쥐탕샤, 우샤, 시링샤를 가리킨다. 시작점인 쥐탕샤의 구임원은 중국 돈시비안에 등장하는 절경이다. 깎아지른 듯한 수백 미터 절벽이 바로 앞고산과 어울려 한 폭의 산수화를 연출한다. 산샤 곳곳은 강폭이 좁고 수직의 계곡이 이어졌다. 200만 년 전 아시아와 인도 대륙이 합쳐지면서 험준한 협곡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산샤는 고사성어와 명시의 무대이자 삼국지의 전장이었다.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운우지정은 우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여봉을 둘러싼 전설에서 비롯됐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이별을 표현하는 단장은 협곡에 서식하는 원숭이 모자의 이야기에서 유래됐다.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2001년 중남미 순방길에서 읊은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면은 200이 지은 당시다. 시의 무대인 백제성은 오나라 정벌에 실패한 유비가 죽기 전 223년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한 현장이다. 이렇듯 천하절경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품었기에 당초 대건설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 4월 베이징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회의에서 산샤댐 건설안이 투표에 붙여졌다. 투표 참가자 2,608명 중 1,767명이 찬성했고 177명이 반대했으며 663명이 기권했다. 반란표가 33%나 나왔던 것이다. 이 같은 반대율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 현장에 레이 연순 전 충칭대 지속발전연구원 주임이 있었다. 필자는 2006년에 레이 전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레이 전 교수는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산샤댐을 건설했을 때 일어날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1980년대부터 레이 전 교수는 충칭시 정부 고문을 겸임하며 산샤 전 지역을 여러 차례 탐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샤댐이 건설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4차례 보냈다. 심지어 전인대에서 다른 대표들을 규합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레이 전 교수는 2013년 8월에 죽을 때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중국이 산샤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홍수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며 선박 운항 조건을 개선해 황금수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건설안 통과 이후 프로젝트는 거침없이 진행됐다. 1기 공정은 1994년 12월에 첫 삽을 뜨고 1997년까지 기초 다지기에 전념했다. 댐 축조, 관문과 선박 통행로 건설, 물 채우기 작업 등 2기는 2003년에 끝났다. 3기로 발전기 장착과 시운전, 수몰 및 이주 등을 마친 뒤 2006년 5월에 완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2012년 7월에야 전체 발전기의 가동, 강수위 높이기, 재해방지 공사 등 4기가 끝나 전체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산샤댐 건설로 확실하게 이익을 본 것은 수력 발전이다.
2003년 첫 발전기를 가동한 이래 2013년 11월에 누적 발전량은 7045kW, 전력 판매 수입은 1831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산샤댐 건설로 인해 투입된 공식 예산 18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이다. 현재 산샤댐의 연간 발전량은 1000kW에 달한다. 그러나 홍수 예방과 황금수로 구축은 여전히 의문이다. 산샤댐을 이용한 화물선과 유람선의 이동은 꾸준히 증가했다. 화물의 경우 월 처리량이 1000만 톤을 넘어섰다. 문제는 물류혁명의 핵심이 되는 컨테이너선은 많지 않고 석탄, 목재 등을 실은 벌크선이 주축이라는 점이다. 홍수 예방은 산샤댐 건설에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길이 2335m, 높이 185m, 저수량 393억 세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했다. 저수량은 소양강댐의 15배나 되는 규모다. 7월 28일 산샤댐 수위는 7월 중순에 이어 163m에 육박했다. 최고 수위인 175m를 12m만 남겨둔 수치다. 그로 인해 산샤댐 붕괴설이 SNS를 통해 다시 퍼져나갔다. 붕괴설은 6월 황샤 오픈 건축과학연구원 연구원이 웨이보에 썼다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글이 떠돌며 시작됐다. 다만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엄청난 저수량이 가져올 재앙에 주목해야. 7월 27일에는 중국 SNS에 중국 정부가 산샤댐 붕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면서 관련 동영상이 퍼졌다. 그보다 앞서 산샤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하류의 상하이 일대까지 대홍수가 나고 원전 구기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한국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토목 전문가는 필자에게 산샤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0.01%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산샤댐은 지질 구조가 튼튼한 샌드우핑을 선택해 건설했다며 사기 완공 이후에도 끊임없는 보수 공사를 거쳤기에 무너질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레이 전 교수도 산샤댐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엄청난 저수량이 가져올 재앙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샤는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지층 구조를 가졌다며 물의 압력이 강gen 집안에 압력을 주어 지진이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필자는 산샤 전 지역을 취재하며 우산현에서 산사태를 발견했다. 산사태로 1명이 죽고 5명이 다쳤으나 언론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 산샤댐 건설 후 5,386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고 97곳은 이미 붕괴됐다고 밝힌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샤댐 수위도 161m로 높아져 태풍 영향 창장 하류의 폭우, 창장 유역 홍수로 산샤댐이 여전히 높은 수위